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좀 더 강인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란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7번째 시간 수업 맡게 된 백미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명언은요.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좀 더 강인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명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한 차씩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5, 6번 했는데요. 처음 배우는 이론들과 기출풀이들의 연속적인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무너뜨리려는 문제들밖에 없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건 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의 연속이거든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실력이 상승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해지려는 마음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어가고자 하는 것들의 그 보람이 더 큰 연속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 명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경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서 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우리 인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했죠? 네. 오늘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복습, 전시학습 확인하고 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맨 앞에 가가지고 개념지도 우리 그려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와 같은 큰 틀을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 설명하는 관점. 무슨 관점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다. 거시적 관점. 맞아요? 거시적 관점. 그러면 이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미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거시적 관점에는 대표 이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표 이론 두 가지. 대표 이론 두 가지. 첫 번째 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능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는 어떤 이론이 있다? 미시적 관점에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 됐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건데요. 질문 들어온 거 좀 몇 개 같이 한번 보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우리 질문 들어온 게 뭐 있었냐면요. 네, 여기 있네요. 질문 들어온 게 우선 첫 번째 질문. 불평등한 구조. 이 갈등론에서는 선생님이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지배 계급, 이 불평등한 구조가 이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 평등사회로 만들고 싶어 하는 집단,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예요? 도대체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불평등한 구조 없애자! 타파하자! 라는 게 누구의 입장이야? 누구의 입장이야? 이 갈등론자들의 입장이라니까. 됐어요? 선생님이 그때 첫 번째 시간인가? 언제 한번 말했죠.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제대로 학습하고 공부에 적용시킬 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지금 이거 질문한 친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그래 불평등한 구조 갈등론에서는 타파해야 돼.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어.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 다시 간 거야 그 사람은? 이 갈등론자의 더 세부적인 것은 공부하되 그게 누구의 지금 주장인 거를 잊고 있는 거야. 누구의 관점이야? 갈등론자의 관점이야. 갈등론자의 관점. 그 친구 또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 친구가 그러면 P집의 계급이 P집의 계급이 노력을 해서 P집의 계층을 이 P집의 계급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냐. 도대체 이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 평등사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건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냐. 혹시 지배계급이 이 불평등한 것을 노력해서 없애고 노력을 해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누구의 주장이야? 갈등론에 그냥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제3자 입장으로 지금 관점을 주장하는 거고 이 피지배 계급은 이 갈등론자가 봤을 때 노력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 평등사회를 가자고 말하는 주장자가 누구야? 갈등론자라고. 이 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맞겠지. 피지배 계급이 당연히 이 지배계급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 구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누가 말한다고? 갈등론이 말한다고요. 됐어요? 오히려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직업의 보상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어디야? 기능론이에요. 내 노력에 의해 성취 수준에 의해 바꿀 수 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너가 빈곤해진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고요. 여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라니까. 아예 지배와 피지배로 나뉘어져 있어요. 날 때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불평한 구조.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누가 주장한다? 갈등론이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이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인지. 선생님, 기능론자는 긍정적이고 긍정적 관점이고 갈등론은 부정적 관점 맞죠? 부정적 관점.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나요? 잘못 설명했나봐요, 선생님이요. 자, 뭔지 알아. 그 학생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어. 근데 좀 더 그 학생이나 이런 취지로 생각했다면 조금만 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공부해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주어를 아주 명확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능론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은 뭐에 대해서? 사회, 유기체설에 의해서 사회 질서나 제도는 사회 존속을 위해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수행될 때 그 기능과 역할들이 작동하고 수행될 때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된다. 얼마나 그 기능과 역할들을 아름답게 설명했느냐. 긍정적인 관점 아니냐. 여기는 맨날 갈등 일으키고 싸우니까 부정적인 사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관점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했으면 맞는데 무조건 주어 없이 부정적 관점, 긍정적 관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능론에서 갈등은 뭐라고 했어? 갈등은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했죠. 사회 병리적 현상. 또
그 갈등론에서 갈등은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론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고 갈등론에서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주어 없이 무조건 기능론은 긍정적, 갈등론은 부정적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게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주어를 생략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만 저도 명확하게 수정 하나 할게요. 자, 지배집단의 합의 얘기하면서 지배집단의 합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지배집단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뉜 이 갈등론의 입장인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배적 집단의 합의는 기능론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기능론은 솔직히 집단 자체를 나뉘지 않잖아. 사회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 집단의 합의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내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적 합의라는 표현, 지배적 집단을 좀 빼주세요. 찝찝해서 그래요. 알겠죠? 여긴 집단 자체가 안 나뉘니까 지배적 합의 혹은 지배적 가치의 합의 이런 표현을 좀 쓰니까 집단이란 표현을 쓴 게 조금 찝찝해서 이렇게 조금 더 수정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방법은 다음 시간 차시에 하게 될 자료 수집 방법과 연계해서 매해년 기출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요. 연구 방법을 다음 차시와 연결해가지고 같이 함께 총체적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우선 연구 방법에는요.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부터 먼저 알고 갈게요. 하나는 우선 무슨 연구냐면요. 양적 연구다. 양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연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질적 연구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적 연구는요, 대표학자가 디르켐, 꽁트 이런 학자가 대표학자고 그 질적 연구의 대표학자는 어떤 베버 이런 사람이 질적 연구의 대표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적 연구는 결국 전제 조건 목적, 특징, 장단점을 이렇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양적 연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전제 조건은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누구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연현상 연구하듯이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그렇게 사회문화현상도 연구하면 된다. 자연현상 연구하듯이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문화현상도 연구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론적 몇 원론이라고 할까요? 방법론적 그쵸? 1원론입니다. 방법론적 1원론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연현상 연구하듯이 사회문화현상도 이렇게 양적화, 양적 연구니까 계량화, 수량화해서 뭐 8월 달에는 몇 도, 10월 달에는 몇 도, 1월 달에는 몇 도 이렇게 양으로 37도, 2도, 마이너스 0도 이렇게 양으로 측정하듯이 사회문화현상도 어떤 그 인간의 행동을 횟수, 수치화 시켜서 연구하면 된다. 그렇게 연구하는 목적이 뭐야? 목적은 바로 이거죠.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법칙 발견.
법칙 발견해서 뭐하게? 법칙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게.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도 연구를 하는 거잖아. 아, 7월 달에는 이렇게 덥구나. 선풍기를 사고 옷을 좀 가볍게 입어야겠구나. 겨울에는 마이너스 0도, 마이너스 영하구나. 그러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자연현상을 어떤 수치화시켰기 때문에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문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양적화시켜서 노령화, 고령화 현상, 저출산 현상 같은 것을 수치화시켜서 법칙을 발견하다 보면 앞으로는 좀 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겠구나. 그러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을 마련해 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제도적 방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요, 법칙 발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양적 연구는. 이름에서 나와 있잖아. 양, 수량화, 계량화 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연구하자? 수량화, 계량화하자. 사회문화 현상을 이렇게 양적화, 수치화 시켜서 법칙 발견하고 미래 예측하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수량화, 계량화를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어떻게? 어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의, 아주 중요하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별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어떻게 시키는 것?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학업 성취도, 성적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볼게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 것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쨌든 양적 연구는 수량화, 계량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떤 게 의존하는 건데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건데 어떻게?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낮다라는 걸 어떻게 수량화, 계량화할 거야?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만지는 학생과 2시간 만지는 학생, 활용하는 학생, 3시간 이상 게임하는 학생 혹은 4시간, 5시간, 10시간 하는 학생 이렇게 따졌을 때 누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거야? 10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횟수로 구체화시킨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거는 문제 풀면서 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법을 중시하냐면 통계적 기법을 통계적 기법. 당연히 1시간 사용했냐, 2시간 사용했냐, 스마트폰을 10시간 사용했냐, 통계내죠. 수량화, 계량화 한다라는 건 통계야, 통계. 됐어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것도 통계예요, 통계.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어떠한 문서를 중시하냐면 통계적 기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식적 문서를 중시합니다. 공식적 문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통계청 자료, 그런 인구 지표 증가율, 범죄 증가율 이런 것처럼 공식적 문서를 중시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공식적 문서를 중시한다. 계량화, 수량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서들을 좀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거 연구 방법은 4단원 다음 차시에 나오게 될 그 자료 수집 방법이랑 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건데 자료 수집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요.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양적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그냥 알아두세요.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이 대표적인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4단원 할 때 같이 또 연계해서 설명을 할게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3번까지, 특징 3번까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질적 연구는요, 여기 전제 조건에서부터 달라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떻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어떻게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연구하듯이 자연현상을 그렇게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면 안 된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2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해서 방법론적 몇 원론? 네, 맞습니다. 방법론적 2원론이가 되겠습니다. 방법론적 2원론. 각각 2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여기는 각각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1원론, 2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을 볼게요. 여기는 목적이 뭐예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질이 들어갔잖아요. 질이 달라. 이런 표현 써봐요. 우리. 네, 질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뭔가 질적, 심층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구할 때 질적 연구한다는 거는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심층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얘기해요. 사회문화 현상은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어떠한 방법, 특징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기법을 중시하냐면 양적 연구는 그냥 수량화, 계량화, 횟수만 보는 거지만 질적 연구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그 범죄에 있어서도 한 번을 해도 죄질이 중한 것은 작은 거, 경중한 거를 10번 한 거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직관적 통찰 또는 감정이입 같은 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감정이입 같은 거. 직관적 통찰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여자의, 인간의 직감 있죠. 여자의 직감, 촉. 여자의 촉! 무섭죠? 느껴봤나요? 그것처럼요. 어떤 사람의 직감은 굉장히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연구자의 그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감정을 깊이 감정이입을 들어갔다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거의 체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기법을 중시하냐면요. 여기선 공식적 문서를 중시했지만 여기서는요. 비공식적 문서를 중시해요. 비공식적 문서. 예를 들면요. 비공식적 문서, 일기, 편지, 대화로 카카오톡 이러한 것들을 더 중시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일기장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해도 일기장 들여다보면 조금 더 속내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비공식적 문서들을 훨씬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공식적 문서를 좀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4단원에서 연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는 4단원과 연결되는 자료 수집 방법 뭘 좀 더 많이 활용하냐면요. 우선 먼저만 알아주세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여관찰법.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 면접법은 아시죠? 면접해봤죠? 면접법 같은 건 그런 거고, 참여관찰법은요,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좀 연구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관찰해서 같이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체험하는 거, 그러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전제 조건, 목적, 특징에 대해서 질적 연구와 비교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 마음속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우리가 직접 사례를 통해서 직접 연구를 해보자고. 그래야지 좀 마음속에 더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로 한번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어떤 주제로 우리 연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일방적으로 제가 궁금한 주제로 설명할게요. 미안해요. 네, 저는요 이런 주제로 연구하고 싶어요. 어떤 주제? love. 이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 사랑은 언제나 항상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저만 그래요? 그 남자의 마음이 항상 전 궁금하거든요. 누가 더 나를 좋아할 것인가? 그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연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러한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다른지 한번 봐봐요. 자. 두 남자가 있어요. 두 남자가 있는데 나를 정말 더 좋아하고 아껴주는 그런 정말 사랑꾼 이런 남자랑 나는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양적 연구에서는 측정 가능하도록 계량화하고 수치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양적 연구는 그 두 남자 중에 날 더 많이 사랑하는 남자,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양적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들아?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어떤 남자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남자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죠. 카톡 횟수. 계량화, 수량화 하는 건 카톡 횟수. 두 번째, 난 카톡이나 뭐 전화 횟수라고 합시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래, 전화 횟수까지 하자. 전화해주는 횟수. 뭐 단위로는 뭐 일주일 단위로 하자. 일주일 동안 나에게 카톡 보내는 횟수, 전화하는 통화 횟수, 세 번째는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횟수, 직접적인 사랑해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사랑을 안다, 나는. 그렇죠. 그리고 카톡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이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킨 걸 뭐라고 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적 연구에서는 이 추상적 단어를 이렇게 횟수, 수량화, 수치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근데 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남자는 나한테 일주일 동안 카톡을 한 50회 정도 했고 50회 그 다음에 전화는 한 2번 정도 했고 50회는 너무 또 애매한가? 카톡 횟수를 몇 번 하니? 한 10회 했고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했다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이 B라는 남자는요, 카톡 횟수 일주일 동안 100회, 전화 횟수 20번, 사랑해라는 말 10번, 이 남자의 한 10배에 달하게 많이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B라는 남자. 이 B라는 남자가 더 날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어떤 계량화, 수량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점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단지 몇 회의 숫자만으로 어떻게 누굴 더 좋아하고 많으냐를 연구할 수 있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적 연구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이 단어는 단지 카톡 몇 번, 전화 몇 번, 사랑해라고 하는 그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비공식적 문서, 일기나 편지 이런 대화록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A 남자가 날 덜 사랑해서 B 남자를 내가 양적 연구만 해서 택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카톡 나중에 카톡 대화록 일기장 보니까 어때요?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띠로리 어때요? 그 비공식적 문서를 중시하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A 남자는 나에게 B 남자보단 조금 덜 표현했지만, 행동적인 표현으로는 덜 표현했지만, 그 남자의 일기장, 대화록, 보니까, 친구들이랑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보니까, 온통 내 얘기밖에 없고, 일기장에도 구구절절하게 쓰여진 내 얘기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신중해서 나한테 평생에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고, 이 B라는 남자는 일기장 대화로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모든 여자들한테 100회 나보다 더 많이 한 전화통화를 나보다 더 많이 한 애가 있었고, 사랑해라는 사람은 얘 외국 갔다 왔는지 사랑해라는 거는 옆에 지나가는 걔한테도 하더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의 심층적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공식적 문서가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행동을 하나만 가지고서 연구하기엔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양적 연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질적 연구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보면서 정말 진정 어린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진짜 심정적, 감정적 이해를 해보니까 표현은 덜했지만 이 A라는 남자가 날 더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게 돼? B보다는 A라는 사람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됐어요? 그럼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장점. 우선 양적 연구는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계량화, 수량화 하니까 목적에서처럼요, 뭐를 할 수 있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가 유리해요. 그쵸? 보편적 법칙 발견이 유리하다. 저출산 고령화 하면은 이렇게 점점 인구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줄 만한 그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중요한 거는요. 수량화, 수치화 시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객관적 연구가 가능해요. 여기서도 봐봐요. 10회보다는 100회가, 2번보다는 20번이 딱딱. 어떤 사람, 그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사람에 따라 성적이 낮을 것이다. 성적.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하게 낼 수 있어. 소수점, 막 두세 자리, 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겠죠. 객관적이죠. 내가, 어떤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10회보단 100회가 더 많은 거니까. 그쵸?
양적 연구의 이 장점은요, 질적 연구의 단점이 되고요. 양적 연구의 단점은 질적 연구의 장점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질적 연구의 그럼 단점이 뭐다? 법칙 발견이 어렵다. 법칙 발견이 당연히 어렵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직감에 의해서 깊이 있는 연구,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칙 발견도 어렵고 당연히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운 거예요.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객관적인 연구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단점이에요. 됐죠? 양적 연구의 단점을 한번 볼게요. 양적 연구의 단점은 뭐냐면요. 수량화하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양적 연구의 양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모든 인간사가 다 양으로 나타낼 수 있던가요? 여기서 봐봐. 이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것을 감히 카톡, 전화 이런 것들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던가요? 어떤 범죄 사건을 얘기할 때 단순 사건 한 번이냐 10번이냐에 따라 경중을 따질 수 있던가요? 아까 말했죠. 한 번의 범죄여도 그 범죄의 재질이 악할 때는 한 번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계량화, 수치화하기 어려운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주관적인 객관적인 게 어쨌든 장점이지만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수 있다. 피상적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한마디로 피상적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깊이 있는 연구가 힘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의 단점이 바로 장점으로 온다고 했죠? 피상적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까 질적 연구에서 어떠한 연구를 한다? 당연히 심층적인 연구를 할 것이고 이 심층적 연구는 심층적 이해와 연결이 된다. 됐어요? 깊이 있는 이해가 된다. 양보다는 질은 훨씬 심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지만 심층적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총체적 연구 가능. 됐어요? 한마디로 상황적 맥락,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 그 사람의 상황, 고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알고 보니까 더 좋아했었던 것처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총체적인 연구를 해야 돼. 하나의 단편적인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렇게 장점이 되면 총체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오늘 장단점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문제풀이 할게요.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 관점에 대한 문제풀이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서요. 관점 문제풀이 좀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하면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풀이 할게요. 몇 개 안 되니까요.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 같이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